기원 전후 사만시대부터 6세기 중엽까지 500년 이상 한반도 남부에 번성했던 고대 국가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우리 고대사의 한 축이었지만 남겨진 기록이 많지 않아 가야는 신비의 왕국으로 불려왔습니다. 가야는 우리가 흔히 하나의 통합된 나라다라고는 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령의 대가야라든지 김해는 금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라든지 이렇게 6개 또는 12개 이상의 가야라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왜 잊혀졌는가 하면은 사실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신라에게 합병되는 형태로 없어졌기 때문에 가야사 연구가 그동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부족한 기록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발굴을 통해서 당시의 생활상을 밝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유적이 고분입니다.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활발한 해상 무역을 이끌며 동아시아를 주름잡았던 고대 왕국 가야. 고분군 발굴 등의 가야사 복원 작업을 통해 베일에 가려져 있던 가야 왕국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가야 문화권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대 가야사 연구가 핵심.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가야 고분군입니다. 경남과 경북 등 5개 지자체가 함께 구성한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은 오는 2020년까지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관가야의 대표격인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과 아라가야의 함안 마리산 고분군, 대가야 지배층의 무덤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가야가 고분군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관가야의 왕도인 김해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입니다. 가야시대 수장층의 무덤들로 사적 34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전기가야의 맹주국이었던 금관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야트막한 언덕으로 보이는 이곳은 대형 무덤 95기를 포함해 모두 304기의 무덤이 있는 고분군입니다. 입지 조건이 좋은 구릉의 능선부에는 왕을 비롯한 지배계층의 무덤이, 경사면에는 피지배계층의 무덤이 형성돼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9번의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가야의 성립부터 당시의 시대상이 밝혀졌습니다. 대성동 고분군은 금관가야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성동 고분군이 발굴되기 이전에는 김해가 금관가야의 고도가 맞느냐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야시대 유적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처음 발굴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엄청난 유물들이 대량으로 출토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고분군 옆에 있는 고분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기를 만드는 소재이자 가치교환 수단으로 사용됐던 덩이새는 물론 철기를 이용한 말가춤과 무기, 갑옷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관가야는 동아시아의 주요 철 생산지로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이미 철기 생산을 시작해 3세기 무렵에는 이웃 나라에 수출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다른 가야국들과 달리 목걸이, 파영동기 등 해외와 교역했던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김해 평야는 가야 시대는 다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그런 항구 도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낙동강 수온을 이용하고 내륙하고 연결이 되는, 그리고 바다하고 접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런 교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거대한 고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도전하는 또 하나의 유적, 함안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마리산은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해발 40에서 70m의 낮은 구릉으로 이곳에는 고대 아라가야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산은 머리산의 소리음을 빌려 한자어로 표기한 것으로 우두머리의 산, 즉 아라가야 왕들의 무덤이 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구릉의 정상으로 향하는 가지능선을 따라 오르면 남북 방향으로 길게 펼쳐진 크고 작은 고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아라가야의 국세가 얼마나 강대했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유적으로 1986년부터 2015년까지 21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문헌 기록으로는 우리가 아라가야의 흥망성쇠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이 마리산 고분군의 이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무덤의 구조 또 무덤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서 아라가야의 역사를 비로소 밝히게 되었다. 대형 봉토분 11기를 포함해 모두 200여 기의 무덤이 발굴됐는데 이곳에서 9,500여 점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고분군에 인접해 있는 함안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아라가야를 대표하는 토기인 불꽃무늬 토기와 7개의 등잔이 있는 굽다리 등잔 등이 학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갑총에서 발굴된 말갑옷은 아라가야의 탁월한 철기 기술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완전한 형태로 출토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대의 그 말갑옷이라고 하면 고구려 벽화 고분이나 아니면 그 기마인물형 토기에서 그냥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1992년 마리산 고분군, 즉 아라가야의 왕릉에서 실물이 발굴이 됐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마리산 고분군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 대상에 포함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 시대의 고분군으로 봉토분 700여 기가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분 유적입니다. 지금의 김해시를 중심으로 펼쳐진 옛 가야의 역사와 문화, 유적과 유물은 국립박물관을 꾸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잊혀진 왕국 가야사가 정리돼 있는 국립김해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의 탄생설화와 관련된 구지가입니다. 17자의 한자로 된 구지가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로 해석됩니다. 구지가는 가야인들이 주술적인 목적으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지가의 배경이자 가야의 건국 신화가 깃든 구지봉에 올랐습니다. 구지봉은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작은 산봉우리로 수로왕이 탄강했다고 전해지는 신성한 곳입니다. 이곳은 2000년 전에요. 바로 김해의 옛 땅 가락국을 건국한 수로왕이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6개의 알이 들어있던 금합에서 가장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신화가 전해지는 곳이고요. 그때 그 금합을 받을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구지가입니다. 구지봉은 한국 고대 국가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적으로 꼽힙니다. 신성하고 의미가 깊은 사적지 구지봉에서는 매년 가야문화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고유제를 지내고 홈불을 채화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가락국의 역사 상당 부분이 설화로 전해진 것이라면 수로왕릉은 실존하는 무덤으로 김해의 상징적 문화유적으로 꼽힙니다. 수로왕릉은 능역 주변이 6만 1,000제곱미터에 이를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해 고대 왕국의 왕릉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게 수로 네. 왕릉에 왔잖아요. 네. 뒤로 보면 수로 왕릉이 보이는데 네. 수로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이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김해김 씨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김해김 씨는 어른이 한 10명 정도 만나면 그중에는 꼭 김해김 씨가 1명 정도는 들어있을 정도로 아주 자손이 많이 번성해 있는 성씨 중에 한 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2000년 전에 바로 김해의 땅 가락국을 건국한 시조 대왕이십니다. 김수로왕은 김해를 본관으로 하는 김씨의 시조입니다. 김씨성은 한국 인구의 22% 정도로 1000만 명을 넘어 가장 많고 이 가운데 김해 김씨는 41.7%로 인구 분포 면에서 최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해와 김수로왕은 한국 사회를 이루는 큰 뿌리 중 하나인 셈입니다. 수로왕릉 근처에 있는 수릉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야 무사들의 무예 시범이 한창이었는데요. 갑옷을 차려입은 가야 무사들과 마상 무예 공연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철의 왕국으로 불리는 가야 문화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락국은 질 좋은 철이 풍부하게 생산돼 제련 기술을 바탕으로 갑옷과 무기를 제조했습니다. 가야 시대 하면 철기 문화가 상당히 발전했는데 그 철기 문화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야 병장기나 그리고 가야 갑옷 등을 그 제련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무예 공연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찍부터 토기와 철기 문화가 발달해 주변 국가와 활발히 교역하며 찬란한 고대 문명을 꽃피웠던 가야. 유적 발굴을 통해 독자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가야의 신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나 무덤의 구조와 규모를 통해 가야 왕국의 문화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사 복원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대성동 고분군이 실제 전체 면적 중에서 실제 지금까지 발굴된 것은 한 10분의 1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무덤 하나씩 발굴을 해나간다면 그 속에서 또 어떤 찬란한 가야 문화유산들이 발굴이 될지는. 가야사 500년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것. 잊혀진 왕국 가야를 찾아내 경남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고대사의 사라진 부분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세계 속의 찬란한 유산을 인정받는 가야 왕국으로 다시 조명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찾아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의논하고 한글을 모르는 이들은 말과 글을 깨우치는 곳. 한편에서는 국적과 인종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곳. 1세대 이주노동자 출신 수베디 여결아지 씨가 만든 공간. 경남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쉼터입니다. 90년대 중반 산업연수생으로 처음 한국을 찾은 그는 한국인으로 귀화해 이주민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김해 이주민의 집이라는 것이 김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편하게 쓸 수 있는,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또 갈 곳이 없을 때 하룻밤 잠자고 한 끼 밥 먹을 수 있는, 근데 이주민들이 정말 고향 같은 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꿈꾸고 있고요.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다 도우면서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이야기했어요. 남은 아니고 다 일 찾는 우리 네팔 사람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이주민 자생단체 김해 이주민의 집. 경남의 이주민들은 이곳에서 고국의 그리움을 달래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며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경남의 이태원이라 불리는 김해 다문화 거리입니다. 주말이 되면 이곳은 세계 각국의 이주민들로 북적이는데요. 현재 경남 최대의 이주민 밀집 지역인 김해시에는 중국과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온 18,000여 명의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 한켠에 이들 모두의 사랑방이라는 김해 이주민의 집이 있습니다. 2013년 5월에 문을 연 김해 이주민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 대여섯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수베디 여결아지 씨. 네팔 출신의 외국인 인권운동가입니다. 주로 저희하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 가장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걸 옮기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고용허가제가 일반직 계약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동자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권한이 없어요. 직업 선택에. 사업주가 허가를 해줘야만 이분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제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문이 가장 많고요. 이곳을 찾는 상담자는 한 달 평균 5, 60여 명.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거나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오늘 상담을 신청한 네팔 출신의 이주 노동자 라이 씨도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 발로 보고 일이 못한다거든요, 자기가. 저희가 좀 검사도 해서 병원 진단서도 좀 꾸며서 사장님한테 한번 가서 이 사람이 무리하게 일하면 추가 문제 생길 것 같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해결됐겠죠. 네. 수베디 대표의 도움을 받은 라이 씨. 다니던 회사를 나와 이주민의 집 쉼터에서 통원 치료를 하며 이직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이나 이직을 하려는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당장 해결해야 할 숙식 문제. 얼마 전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해 갈 곳을 잃은 람산드라 씨도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의사 그만두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이 돈이에요. 그 돈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서 밖에 가서 먹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 도와주고 있어요. 새 직장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람산드라 씨는 김해 이주민의 집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한동안 쉼터에 머물며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주민들의 한국 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복지가 바로 언어 교육. 주말이 되면 김해 이주민의 집은 한글 학교가 됩니다. 아이안 하지 말고요. 철강회사 다녀요. 한번 해볼까요? 철강회사 다녀요. 수업은 노동 현장에서 사용되는 문장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입니다. 올해로 4년째 김해 이주민의 집 한국어 강사로 봉사 중인 김난영 씨는 이주민들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입모양 하나까지 신경 씁니다. 지금 여기는 다른 데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하고 조금 다르게 직장에서 쓰는 용어를 좀 많이 주로 하고 있어요. 직장에 생활하는 용어, 그다음에 직장에서 해야 할 어떤 매너, 예절, 그다음에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일상생활하는 것들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어요. 언어를 조금만 더 알면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좀 불이익 당할 일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책임을 좀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화 위주의 맞춤형 한국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력을 발휘해 필기도 꼼꼼히 합니다. 한국어 배워서 여기 다시 IT 배우고 싶어요. 일도 한국에서 하면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아요. 살고 싶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주민들을 위해 영어로 통역하는 보조교사.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의 홍민지 학생은 김해 이주민의 집 봉사를 통해 자신이 배우는 것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눈을 볼 때마다 정말 따뜻한 분들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리고 또 공부를 하실 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 열정에 놀라서 저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부분들이 감동을 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배우기는 교실 밖에서도 진행됩니다.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는 농촌 체험 교실입니다. 시설 재배 하우스를 갖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온도와 습도 조절은 물론이고 토양 관리까지 자동으로 되는 스마트팜 농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이거 시스템은 너무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이렇게 안 해요. 이거 비닐하우스 이렇게 만들고 그런 거 우리는 안 해요. 그냥 밖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배우고 우리나라 가서 이건 시스템 우리나라에서도 하면 더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토마토나 오이 등의 채소는 네팔에서도 높은 시장성을 지닌 작물. 비닐하우스 재배를 도입할 경우 수확량을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농업에 도전할 계획이라는 네팔 출신의 이주 노동자 조비 씨는 한국의 우수한 농업 기술이 흥미롭습니다. 조비 씨는 네팔 맞춤형 작물의 재배 방법까지 꼼꼼히 기록하며 농촌 체험 교육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나 나중에 가서 하고 싶어요. 나중에 저기 시작할 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나 다시 여기 와서 질문한 거 그거는 거 없어요. 그래서 얘기 질문하고 어떤 나 몰라요. 그거 다 저기 가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좋은 기술을 배워서 그 나라에 가면 나는 같은 또 농부로서 그 친구들이 잘 정착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김해 이주민의 집이 김해시의 지원을 받아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귀국 후 안정된 정착을 돕고 경남의 우수한 농업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팔 쪽에서도 이런 기술을 배워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가 농사 기술이라든지 뭐 정묘라든지 이런 걸 수출할 수 있으니까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단 농업 기술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의 앞선 뭐 기계 기술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것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여기 와서 배워서 자기 나라에 귀국하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고 싶어요. 예. 매일 저녁 6시 김해 이주민의 집이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합니다. 아이들은 공놀이를 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함께 풀며 자유롭게 어울립니다. 아이들은 피부색과 성별, 나이대에 관계없이 금세 하나 됩니다. 예전에 학교 끝나면 멍상한 누나들 안 올 때 계속 심심해서 집에서 TV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TV도 안 보고 이제 7시, 6시마다 모여가지고 계속 하니까 재밌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친동생이 있는데 다른 네팔 출신 친구지만 저희 친동생보다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것 같고 또 성격이 친구가 아주 활발하고 쾌활해서 더 재밌게 어울릴 수 있는 것 같고 처음 만났을 때도 어떠한 어색함 없이 잘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매일 저녁 이어지는 꾸준한 만남을 통해 아이들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며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10만여 명. 이미 우리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주민 집의 꿈이라고 한다면은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노력인데요. 또 선주민들이 또 이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선주민과 이주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고 또 저희가 이주민 입장에서 한국 사회를 보는 또 선주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응원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선주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적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서로를 동등하게 받아들이며 함께 어울리는 사회. 다문화 공생사회로 나아갈 경남의 주춧돌을 김해 이주민의 집이 놓고 있습니다. 정겨운 재봉틀 소리가 귓가를 울립니다. 작은 바늘귀 사이로 하얀 실을 끼워 손수 옷을 짓는 일. 할머니들의 정성이 담긴 봉사 작업입니다. 시설에 가면은 돈이 없어서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돈도 못 내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이제 사정이 닦여서 받아주는데 그런 사람은 옷 입히거든요. 벗고 있지. 입을만 이렇게 덮고 있으면 돼. 그걸 보고 내가 시설에다가 많이 해다 줘. 입는 사람의 형편과 취향까지 고려하며 색색의 고운 천을 엮어 만든 이 세상 하나뿐인 옷.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할머니들은 오늘도 옷을 짓습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기본 요소가 바로 의식주입니다. 누구나 풍요로운 의식주를 누릴 때 더 큰 만족을 느끼는데요. 나 자신보다는 이웃들의 의식주를 돌보며 진짜 행복을 누린다는 한 할머니가 이곳 마산에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손수 옷을 지어 이웃들에게 무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서두연 할머니입니다. 창원시의 한 아파트. 재봉틀 봉사대 대장인 서두연 씨 집에 할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의 첫 작업은 수제 가방끈을 만드는 일. 둘둘 말린 끈을 풀어 적당한 길이로 가위질하고 그 끝을 촛불로 그슬려 하나하나 꼼꼼하게 마무리합니다. 30년 넘게 손발을 맞춰온 재봉틀 봉사대답게 일사불란하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또 이거 이제 찢어갖고 가방 달그로 이거 두 개서 또 뭉쳐야 돼. 그래야 두 개서 뭉쳐야만 가방을 다는 길을 다르고 두 개서 뭉쳐놔야 좀만 자리에다가 한 것을 이어놓고 나면은 그러면 하는 내에서 달고 이래. 튼튼하겠다. 튼튼해 좋지요. 방 안에서는 서두연 할머니의 재봉틀 작업이 한창입니다. 89의 나이가 무색한 능숙한 손놀림. 재단된 천에 안감으로 폐 현수막을 이어붙여 20여 분 만에 예쁜 가방 하나를 뚝딱 완성합니다. 서두연 할머니는 50년 전부터 현수막을 재활용해 가방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물이 안 새. 방수가 돼가고. 나는 옛날부터 이거 하는데 옛날에 막 길이 짜다가 너블너블 댕길 때 그때 내가 주다 씻거가 행기는. 그러니까 시에서나 저 구청에서나 뭐 우리 주민센터 다 못하다 갖다 줘 이제는. 해방 직후 모두가 가난하던 그때 그 시절. 빨아 입을 옷 한 벌이 제대로 없었던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서 할머니는 바느질과 재봉틀을 배웠습니다.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봉틀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두연 할머니를 따라 30년째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올해 70살의 민정희 할머니. 그래 이걸 해줘야 좀 마음이 좀 편하고 속이 시원하고. 못 놀아요. 논이 이제 와서 해야 되고 일부러도 와서 또 도와줘야 되고 다 우리가 막 하는 날까지는 다 해줘야지.
재봉틀 봉사대가 매년 만드는 옷과 가방은 약 4천여 벌. 올해 한 해에만 2,800여 벌을 기증했지만 하루도 작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 방문을 앞두고 이어지는 속바지 작업. 어르신들 취향을 고려해 만든 다양한 색깔의 바지에 허리 고무줄을 끼웁니다. 바지를 오래 입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부재료 하나까지 신경 써서 선택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하는데 꼬마 저 헝그릇 갖고 나한테 해줘 본 적이 없어. 전부 세배 떠갖고 옷을 그리 만들어갖고 주면은 너무 좋아하고 또 해다 주고 오면은 이 다리 아프던 것도 좀 낫는 것 같고 그 내주려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갖고 주고. 어느새 바지 50여 벌이 완성되고 만든 옷을 직접 입어보며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재봉틀 봉사대가 창원의 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올해 초에 이은 두 번째 방문에 의료진들도 반갑게 할머니들을 맞이합니다. 병실로 올라가 직접 만든 옷과 가방을 꺼내놓자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바지를 골라 입어보는 어르신들. 정성이 담긴 선물 덕분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고기 이쁘네 아줌마. 오늘 참 즐겁습니다. 바지도 없고 가방도 없고 너무너무 좋아요. 매일 이제 저희가 그 환자복만 입고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바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기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병실을 돌며 선물 배달에도 나섭니다. 되겠지 예쁨이 가방에 쪼개는 이쁘고 가방하고 머리 하세요. 그지? 예. 예. 어쩌던가 입고 그래 살살 운동도 하고 건강하세요. 예? 요양병원 어르신들과 친구처럼 소통하는 서두연 할머니. 서로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며 다음 만남까지 건강을 지키자고 다짐합니다. 우다님 건강하이소. 예. 감사합니다. 예. 시설이다 하는 것보다 할머니들 유천이다 공부하러 왔다 이리 생각하면 좀 더 낫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단골 원단 가게를 방문하기 위해 서두연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다니 잘 있었습니까?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신중한 눈빛으로 옷감을 살핍니다. 색상과 품질을 꼼꼼히 따져 신상 원단 서너 가지를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이거 원단 떠가지고 와서 다 만들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갖다 주고 봉사하고 또 이제 또 자녀분들이 용돈 좀 주면 또 떨어오고 또 외상도 달아놓고 그러시죠. 반복되는 외상도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전통시장 상인들. 서두연 할머니가 60년 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이웃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위치한 한 옷가게. 서할머니가 나타나자 주인이 창고에서 커다란 봉투 하나를 꺼내옵니다. 그 속에는 트렌치 코트와 점퍼 등 팔다 남은 새 옷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전부 새 옷이고 다 새 옷이 입는 게 아니고 새 옷이고 내가 그 서울에 가가지고 물건을 이제 받을 때 매입을 잡아놨더만 돈을 안 주고 저걸 갖다 받았는데 못 팔는 게 조금 구식이 돼서 그래 그거 이번에 이제 귀찮고 하니까 막 두드리고 입을 사람은 입을. 어쨌든 사장님 고맙습니다. 마산 하포구 월영동에 위치한 중고품 교환 판매장. 재봉틀 봉사대의 또 다른 봉사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재활용 의류를 팔아 모은 돈으로 매년 김장김치를 담고 쌀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경기도 이천의 한 학교에서 보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옷은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연이 가을 되는데 가을 코트도 들어오고 얼마나 고마워요. 남이 그 붙여준다 하는 성의가 대단한 게거든. 그래 뭐 며칠 있다 또 붙여준다고 어쩐 또 전화 왔대. 감사합니다. 좋든 굳든 우리가 붙여주는 성의만 해도 된대. 안 그래?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질 때 서할머니는 가장 기쁘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첫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옷을 살피더니 겨울 코트를 하나 고릅니다. 단돈 5,000원으로 겨울 코트를 장만했습니다. 중고품 교환 매장의 단골이라는 김미란 씨는 자신이 안 입는 옷은 기부하고 마음에 드는 옷은 구매하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일 하는 거 이것도 봉사인데 안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와가지고 사가기도 하고 좀 선전도 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잠바 같은 거는 3,000원. 3,000원 돌려 해갖고 아이고 막 2,000원 합시다 그만 막 그대로. 또 없는 사람이 오면은 또 서비스도 그냥 하고. 그래. 그 장애인들이 잘 얻어와. 그럼 또 주고. 각자의 형편과 방식에 맞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나눔이 모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 사랑의 재봉틀 봉사대가 가라는 모습입니다. 이 아줌마하고 같이 일로 하고 나면은 내 마음도 좋고 편안하게 너무 좋아. 이 아줌마 일하는 거 그대로 주고 나면 편안하게 너무 좋는 기라. 그러니까 자꾸 나도 가고 싶어. 아줌마한테 일하는 거 하고 싶고 그대로 주고 싶고 그래요. 내 생명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많이 해가지고 주고 싶고 또 벗고 사는 사람들 어서 주고 싶고 또 주고 오면 그리 좋을 수가 없고. 한평생 이웃들의 옷을 지어왔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누린 행복이 훨씬 크다고 말하는 서두연 할머니.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할머니는 오늘도 재봉틀 앞에 앉습니다. 무성하게 우거진 초록의 나무와 풀이 바람에 일렁입니다. 고즈넉하면서도 넉넉한 풍경에 마음까지 정화되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화포천 습지입니다. 이른 아침 물 한 개가 피어오른 화포천 습지는 수묵화를 연상케 하고 안개로 뒤덮여 몽환적이고 신비스럽기까지 합니다. 초록의 향연이 길게 펼쳐진 이곳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도시 근교에 있는 습지가 생태 문화자산으로 복원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화포천은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됐을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전국 최대의 하천형 습지로 매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을 선사합니다. 여러 생물들의 보금자리로 경남의 새로운 문화생태적 자산이 되고 있는 화포천.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알아봅니다. 고요한 풍경 속에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화포천 습지. 유치원 어린이들이 생태 탐방 체험에 나섰습니다.
생태해설사 선생님을 따라 야외 탐방로를 걸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체험 학습이 진행됩니다. 얘네들이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생물들이 살 수 있게끔 보금자리를 만들어준대. 고사리 손으로 뜰채를 들고 수서 생물을 건져 올립니다. 우와, 잡았다. 물자라와 잠자리 유충, 노누렁이 등 물속 생물을 관찰하며 자연의 신비와 소중함을 배워갑니다. 자연을 체험할 수 있어 화포천은 어린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속에 사는 물속 생물들 어떤 게 있는지 친구들이랑 같이 직접 잡아서 관찰도 해보는 체험을 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현장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포천은 김해시 대담산에서 시작해 진영읍 한림면을 거쳐 낙동강으로 흐르는 하천인데요. 화포천 습지는 오래전 홍수로 낙동강이 범람하면서 형성된 하천형 배후 습지입니다. 총 길이 8.4km, 전체 습지 면적은 290만 제곱미터로 선사시대 이전부터 생성돼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화포천이 지금의 생태습지로 회복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화포천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가 널려 있고 악취까지 나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습지의 일부는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됐을 만큼 오염이 심각했던 곳입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이제 상류 쪽에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집적되는 곳이었어요. 화포천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 고향인 봉하마을로 내려오면서부터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고향에 내려와 마을 주민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처음 했던 일이 바로 화포천 청소였습니다. 어린 시절 보고 누렸던 아름다운 옛 하천의 모습을 되살리고 싶었던 그는 화포천에 나와 직접 쓰레기를 치우며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화포천은 깨끗해졌고 사라졌던 수생생물이 다시 서식하는 환경으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먹잇감이 생기면서 화포천을 찾는 철새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2014년 3월, 황새 봉순이가 화포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천연기념물 황새는 농약과 비료 등 서식 환경 오염에 민감한 조류로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40여 년 만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에게 마을 사람들은 봉순이라는 정겨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지금 야생 항새가 다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 일본에서 복원된 항새의 2세가 다시 이곳에 왔다는 것 자체도 이제 좀 놀라운 사실인데다가 여기서 그 아이가 1년 가까이 살 수 있었다는 거는 여기가 그만큼 생물종 다양성도 다양하고. 이외에도 화포천 습지에는 멸종위기종인 귀이빨 대칭이와 수달을 비롯해 62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습지는 물과 땅, 생명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터전입니다. 습지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홍수와 가뭄을 막으며 물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화포천 습지는 되살아났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왔을 때도 좀 많이 물도 좀 많았고 새들도 많이 찾아왔던 곳이었는데 조금 점차적으로 이제 조금 물이 줄어드는 경향도 눈에 보이고요. 조금 자연적인 그 부분이 사라져가는 게 조금은 안타깝지만. 2014년부터 3년 동안 화포천 습지를 찾았던 봉순이가 올해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화포천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진 탓입니다.
우리 하포천이 우포늪과 비교해서도 거의 면적이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큰 습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즘 여기가 주변이 보시다시피 좀 공장도 많고 여기가 아직 그 습지로 지정을 받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김해 씨는 지난해 10월 화포천의 국가 습지 보호 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생태 자원의 보고이자 생태 교육의 장으로 경남의 새로운 생태 문화적 자산이 되고 있는 화포천 습지. 더 많은 동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보존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